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주식 매수자들의 정윤석입니다. 지금 3월이 9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되다니 정말 중동발 리스크로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유가 WTI 기준으로 100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또 미선물 시장도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낙폭이 좀 깊은 상황, 또 유가도 상승폭이 좀 크기는 하나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 논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는 그래도 최악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전히 경계감은 짙습니다. 자, 이 전쟁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패닉셀링이 언제쯤 멈출지, 그리고 전쟁 우려가 완화된 빠른 되돌림은 나올지, 그러면 그 전 자리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장 뒷담화하면서 하나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와우넷 이경락 박우신 파트너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영 차장님은 오랜만에 또 환경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만으로 한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또 이렇게 힘든 장에 나오신 만큼 워낙 잘 가다가 또 삐끗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전략 또 상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뒷담화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은 급락이 나오고 유가는 100달러를 훌쩍 넘고 환율도 무섭게 치솟았죠. 그야말로 위험자산의 위협이었는데, 자, G7 재무장관들이 국제에너지기구와 협력을 해서 지금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오늘 2시 이후에 좀 시장도 낙폭을 줄였고 유가도 상승폭을 좀 줄였고 미선물 시장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시원하게 뭔가의 그 반등의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박재영 차장님, 하방을 지지해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지금 시간 지나면서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3월 달 들어서 우리 시장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도 있을 거고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위기를 키웠는데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유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유가가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신호 정도만 잡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증시는 어느 정도 이제 피크는 지나갔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좀 지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근데 사실 워낙 무섭게 올랐고 또 빠질 때도 워낙 무섭게 빠졌고 지금 이제 실시간 유가의 흐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이경원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120달러 넘어갔다가 네. 지금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공포감은 정점을 좀 지나지 않았나. 비슷한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또 지상군이 들어가고 그 전쟁 상황이 피크가 됐을 때는 유가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저도 심리적인 정점은 좀 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6달러 개럴지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떤 핸디캡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 자신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유가 안정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억 배럴이 깔려 있는 섬이 있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타겟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니까 또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판단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전쟁의 확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은 유가가 121달러를 돌파한 오늘 오전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좀 더 안정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실시간 유가도 그렇고 미선물 시장도 그렇고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박우신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눈여겨보신 부분? 일단 오늘 아침 7시 그 원유 선물 거래되면서부터 제가 오늘 또 때마침 일찍 일어났는데 괜히 일찍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가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미시장의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그 부분은 최근 지난주에 보여줬던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자면 사실 뭐 의연하게 볼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봐요. 3% 수준이었으니까 물론 일반적인 시장에서 3%는 굉장한 급등락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선물이 뭐 매번 썩히시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래도 자체적인 어떤 동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좀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원유 가격 보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오늘 시장. 그래서 조금 떠서 시작하면은 혹시나 좀 덜 빠져서 출발하면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네. 뭐 선물이 이제 거래가 멈추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기회 안 주겠구나 오늘. 손을 쓸 수 없게. 네, 그래 그 상태에서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이제 흘러갔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분봉 단위로 보면 그 WTI 유가 선물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사람들이 다 이제 유가만 보고 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쟁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저는 감히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가 트럼프도 아니고 네타냐후도 아니고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지난주에도 이미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숫자로 볼 수 있는 유가가 거의 120불에 가는 모습을 눈으로 오전에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의 변동성이 저는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했는데 월요일부터 지금 굉장히 큰 또 아래로의 변동성이 한번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그래요. 전쟁에 대해서는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내가 알려고 한다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그 전략 비축류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WTI가 한 101달러 선, 그래서 100달러 지금 하회했다가 왔다 갔다 지금 10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그 고점보다는 살짝 좀 빠지고 미 선물 시장도 빠졌던 거 대비로는 조금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최악에서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지금 속단은 할 수 없다. 더 이슈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조금 더 노이즈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요. 네. 우리 시장이 사실 이번 이슈 전에 가장 강했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이 높은 변동성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가장 탑티어가 코스닥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코스닥이 오늘도 한 1100포인트를 맞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어떤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1100 요 부근을 보고 있는데 오늘 네. 종가에 좀 맞춰놨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에 급락했던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 제일 좋다라고는 보는데 거의 이탈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또 밑꼬리를 살짝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거의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좀 지켜줬나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당간당 지켜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탈이 된다면 저는 조금은 노이즈가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급반등도 가능하겠다. 근데 이번 주에 내부적인 이슈도 하나 봐야 될 게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니요, 이제 동시간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이 화수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게 네. 왜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외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외국인들 세력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골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난주에 역대급으로 들어왔던 게 개인들의 품매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반등을 성공을 했지만 이 시간 가치가 빠르게 죽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지난주 수요일에 제일 많이 샀어요. 한 8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뭐 반토막, 세 토막 정도는 여전히 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한 번 더 오는 수준의 충격이 오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상황은 오지 않지 않을까? 개인들이 지금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공교롭게 이번 주가 만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푸시 죽는 구조로 가게 되면 화수 정도에는 반등이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청산 물량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아요? 지금 뭐 외국인이 3월 달 들어서 거의 매일 조 단위로 팔고 있는데 네. 예. 어느 정도 나올 만큼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라는 말씀. 지금 현물 수급 우리가 지금 이 사태 이전에는 유동성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무시무시하게 나오는 이 현물에서의 외국인들의 이 매도를 어떻게 보면 다 받아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 장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그런 수급에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네. 오히려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수급들이 항상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런 개인들의 대량 품매수라든지 저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에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 이슈 아니어도 사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하게 올랐다라는 시각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뭐 강한 그런 매도세를 연일 퍼붓고 있기 때문에 뭐 요 만기라고 이 물량이 뭐 특이하게 더 뭐 날 10조가 것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하루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에 대해서 워낙 예측 불가의 이슈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제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쟁에 대한 여파를 과연 어디까지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 할까요, 박재용 차장님? 일단 핵심은 유가가 피크를 찍어야 됩니다. 이 원자재는 변동성이 엄청 커서 다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네. 거의 수직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멈춘다고 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유가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에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코로나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언더 2,400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란산 원유나 중동산 원유가 잘 이제 유통이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은 석유 순수출국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석유 수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국에는 뭐 전략 비축유를 풀든 아니면 이제 자국의 석유를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못 내리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크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10%도 안 빠졌습니다. S&P 500 지금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유럽 증시 크게 조정받은 거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전쟁이란 이벤트 때문에 2, 3% 정도 떨어진 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20%를 떨어졌다던가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그 금리를 못 내리면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 우리나라 주식은 죽을 거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오른 만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는 컸죠.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지난주에 12% 급락 뒤에 9% 반등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2월부터 변동성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제 측정하는 V코스피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지난주엔 80까지 올라갔었는데 2월 달에도 이미 50에서 움직였거든요. 50 전후로 움직였습니다. 2월 달에. 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주의 조정이 사실 2월 달에 올라간 거 다 되돌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란의 전쟁, 그다음에 유가의 급등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금 더 주식이 국한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공포의 정점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신 거잖아요. 일단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지난주 같은 변동성이 또 일어나지 않는 한 뭐 시장은 점차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해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의 근거는 뭔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변동성이 좀 잦아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 너무 그 앞서 보였던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비이상적인 그런 변동성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럼 네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전쟁 이슈는. 네.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이어서 석유 공급이 우리가 완전히 막혔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에 미치는 영향인 거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네, 수급과 그래서. 투심에 미치는 영향뿐인데 이거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 이 심리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근데 뭐
그렇잖아요. 이제 연인과 이별을 했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 아픔은 점점 줄어들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여기서 무언가 다른 게 뻥 터져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처럼 12% 이상 급락을 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겠지만 네.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느 한 점에 수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워낙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그 계좌를 지켜보는 마음의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반도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비둬야지 뭐 어떻게 해요? 지금 팔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 수 없게 움직여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박우신 대표가 반등 나오면 팔려고 했는데 그러는데 못 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못 파는 상황인데 어. 뭐 그냥 내비두는 것이 맞죠. 좀 편안하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안하게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진 않겠죠. 근데 편안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뭐 지금 뭐 굳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대부분 다 올라온 거잖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추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디램 깔고 뭐 SSD 깐다. 레거시도 많이 쓰게 되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B2C로 넘어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베라 루빈도 CPU가 들어가잖아요. 베라가 이제 CPU가 되고 거기에 소캠을 깐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칩넷이 만들어지는 건데 소캠 같은 경우에는 B2C 그러니까 AI PC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머신러닝을 위해서. 그러니까 AI PC용도 이제 점점적으로 커지겠죠. 그리고 자동차, 로봇 등등 정말 많은 온디바이스 AI로 메모리가 또 들어가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차 파동,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래 데이터 센터로 올라왔다.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로 올라왔다. 이제 어떻게 해서 B2C로 피지컬 AI로 영역을 확대할까? 어떻게 고객들에게 메모리가 납품이 되어 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넘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영숙이 엄마가 로봇 사가지고 이제 개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나 자기 하나 로봇 샀잖아. 이런 시대가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지금 대한민국 2년 랠리 만들어졌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스탑을 한다? 물론 이제 저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는 한 번은 팔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하반기는 한번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배경은 이제 케빈 오씨를 왜 트럼프가 지목했는가? 네. 지금 좀 전에 금리 인하 뭐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한 복선이 고용 지표가 4.4%가 나왔다.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거 가지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점진적으로 AI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많은 노동시장을 건들 거예요. 금리 인하는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때가 오히려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만들어지고 하반기에 다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이든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6월까지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상반기까지는. 네네. 이런 전략을 잡고 하반기에 다시 재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타임라인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렇게 출렁거리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6월까지 랠리를 위한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더 먼저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네. 좀 기다렸다가 아직까지는 먼저 이 단추를 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란 대표님은 이번에 전쟁 이후로도 주도 섹터의 판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가 중심. 여전히 끌고 간다? 네. 그리고 소부장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네. 코스닥 쪽이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 좀 전에 박우진 대표가 코스닥 차트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수급도 더 좋아요. 코스닥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또 네. 풀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 쪽에서의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네. 그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았고 전쟁에 대한 이슈로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일단 갖고 계신 분들 팔 수도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자리니까 일단 근데 우리 지금까지 알잖아요. 지정학적 네네. 리스크 그냥 내비두면 되거든요. 항상 여기서 음파 해야 되는데 파음파음 하면 돼지는 게 그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비두는 것이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엇박자 타면 안 된다. 네. 여기서 잘못하다가 엇박자 타면 다 네, 올라가 버리고 네, 네, 네. 타이밍이 다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비두는 게 낫죠. 제가 근데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박우신 대표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반등 나오면은 줄이려고 했었다고.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 시장의 상승 시나리오가 이거였잖아요. 그 개인의 이제 강력한 유동성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이 투심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훼손이 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신규 자금들은 사실 손실을 모르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번에 이 극심한 유동성을,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고 이러한 유동성의 힘이 조금이라도 좀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의 우려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하거나 뭔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상승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세요? 자, 그 한 번 들어온 그 자금의 힘이라는 게 이런 국소적인 이슈로 저는 절대 무너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처음 하셨거나 막 이제 들어오신 분들 손절은 더더욱 낯설 겁니다. 손절이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개인들이 뭘 많이 샀냐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삼전 닉스 현대차를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참 묘한 게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계속 사고 오늘은 아니었지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던지는 거래소에서의 물량을 이걸 다 개인들이 그 유동성으로 다 흡수해 가고 있고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유동성 랠리의 끝을 전망한다라는 건 좀 뭐 맞는 얘기가 한 개도 없죠. 그러면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오잖아요, 개인들이.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오면 막 줄이고 싶은 욕구가 또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그 반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 개인 그런 이유 매수. 때문에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갇혀 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향후에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반등이 나와도 특정 레벨 이상 올라가진 못하고 좀 갇혀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번에 과하게 들어왔던 개인들의 수급이 일정 부분 좀 분산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아, 뭐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뭔가 히어로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코스닥이 해줘야 된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네네. 한번 좀 해볼까요? 네네. 정선 앵커 이야기가 저랑 너무 이제 일맥상통하는 제 생각이랑 비슷해서 2월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이제 9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조정이 없었습니다.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 1등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개인들이. 2월에 한 번 주가가 삐끗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주에 네네.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개인들이 그거를 다 말아 올렸습니다. 급락할 때 저는 개인이 6조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20년 증권회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 만 21년째인데 개인이 6조 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만큼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다 말아 올려버렸거든요. 그때 굉장히 개인들이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 패턴은 이제 월요일 날 쉬었고 화요일 날 꽤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개인들이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4일에는 12% 조정을 받으면서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반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은 아니었어요. 코스닥이 20% 올랐죠. 코스닥 150이 20%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200은 상승하다가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윗골이 달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개인이 누군가 이걸 매수하는 게 있고 매수해지는 게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네. 그 전엔 굉장히 능동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두려운 거죠. 매수되어지는 네. 과정이라는 거. 싸게 밑에 걸어놔 볼까? 네. 밑에 걸어놔 볼까? 그랬는데 그게 덜컥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2월까지의 패턴은 뭐였냐면 금융투자가 시장을 받쳐주면서 네. 끌어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투자는 ETF 자금이거든요. 10시, 2시만 되면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그러니까 3월 조정 전까지만 해도. 네. 뭐였냐면 금융투자의 자금이 계속 집행이 됐거든요. ETF에서 매수하는 그렇죠. 자금이 10시, 네. 2시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 자금들이 시장을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거 따라서 쫙 사면서 계속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의 자신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자신감이 어디로 가느냐? 호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고 반도체 주도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계속됐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은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아. 그 상황도 올 것이다. 네. 지금 옆에 두 전문가님들도 코스닥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지난주 코스닥이 20% 오르면서
한번 보여줬죠. 뭐 오늘도 사실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덜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투자의 수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오늘은 금융투자가 코스피는 계속 팔았고 코스닥 쪽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2시의 반등이 코스닥 이 ETF 금융투자의 자금의 수급이었다라는 걸 보면 이제 서서히 무언가 조금 시각을 달리 가져볼 필요가 3월부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자 닉스가 정말 전적으로 주도하는 장에서는 색깔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딱 걱정했던 부분을 같이 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워낙 너무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무섭게 끌어올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정말 색깔이라든지 무엇이 바뀌는 그 우리가 시그널을 볼 수 있었느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 쪽까지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그 코스닥도 액티브 ETF 지금 출시를 내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코스닥 전체 흐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종목으로 쪽집게로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비중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물길이 조금 바뀌는 그 흐름이 나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선방하는 그림을 계속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액티브 ETF까지 감안을 했을 때 포인트를 좀 어디에 잡고 봐야 될까요? 제가 2월 말에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팔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셀이었는데 네. 사들이고 것은 코스피 200 내에 있는 그 중견 반도체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반도체 중심으로 외인들이 샀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코스닥 3월달 들어오고 나서부터 코스닥에 외국인들 자금 집행이 있었어요. 계속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일단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이상 되는 네. 또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류의 반도체 코스닥 종목들을 사들이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뭐 PSK홀딩스, 리노공업 뭐 이런 것들, 이오테크닉스, 테크인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계속 사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액티브 펀드의 방향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수가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3,000포인트를 뭐 정부에서 올린다고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타 종목이 나와야 돼요. 1조 원대가 10조 원까지 갈 수 있는 과거 이수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가 보여줬던 거, 셀트리온이 그랬고 에코프로 BM이 그랬던 것처럼 스타 섹터가 나오고 스타 종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1조, 2조 원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한번 또 치고 나와서. 이 종목들이 10조 원까지 가게 되면 코스닥이 눈덩이처럼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외인들과 기관 쪽이 이런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한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어디를 들어갈까 보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부터 들어가겠죠. 액티브 펀드도 그런 것부터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3조 원, 4조 원짜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1조 원, 2조 원짜리가 움직이면서 나머지 소부장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래 순서를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것들부터 내가 코스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시총 이제 네. 큰 좀 종목들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이 근데 유효하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리노공과 원익 IPS가 대부분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추세가 다 좋았어요. 이런 맥락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금은. 지금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훅 빠질 때도 그러면 소부장 중심으로 분할 저가 매수도 유효한가요?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제 흔들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는 그게 있잖아요. 분할 매수가 있잖아. 좀 쪼개서 사란 말이에요. 뭐 인생을 한 번에 걸려고 해 다들. 쪼개서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 꼭 그래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 싶어서 내가 샀는데 더 빠져. 그럼 또 사, 또 사, 또 사. 이게 끝도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아니 포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포트별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내가 들어갈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계획 경제 모르세요? 히든크가 왜 위대한 감독이에요? 계획을 잘 잡고 전략을 잘 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진짜. 하셔야지. 아니 우리 그 분할 매수가 참 이 비자발적인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실 때 아래 걸렸는데 걸려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요즘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네. 타이밍 보시면서 천천히. 예. 그러면 박우신 대표님은 예. 지금 장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좀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구간에 간당간당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만기일도 그래도 좀 괜찮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쭉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그 극심한 변동성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했으면은 분할 저가 매수도 좀 고민을 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내가 수익이 줄어드는 거, 나 손실 나는 거 지켜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저가 매수가 웬 말이냐. 그 어떤 포인트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을. 근데 이게 분할 매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그 좋겠고. 분할 매수의 팁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눠서 사는 체결돼 거죠. 버렸네. 분할 매수. 나눠서 사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나눠서 사는데도 그 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네. 건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봐요. 어쨌든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올라갑니다. 결국은 올라가는데 확률상 지금은 코스닥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수급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번에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도 물론 한번 엄청난 충격이 있었지만 코스피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2월 달에 오바해서 올린 걸 되돌린 거에 불과해요. 네. 2월 달에 오바해서 올린 게 큰 원인이었다고 저도 봐요. 이런 높은 변동성에. 근데 이걸 올린 게 누구죠? 삼전닉스 현대차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네요. 그럼 코스피는 당분간은 좀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그래서 되게 높다라는 거고 이럴 때 결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방향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잖아요. 네. 뭐 한쪽이 더 많이 오르거나 덜 오르거나의 차이인데 이럴 때 이제 코스닥이 치고 나가야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논리들이 어느 정도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정확한 타이밍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언제 치고 갈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치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충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는 간당간당 확보를 해놔서 네. 내일 시장 또 혹시나 또 이제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일단 코스닥이 치고 가려면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 게 저는 바이오가 무조건 쳐야 된다라고 보는 오, 입장이고 네. 오히려 지금 지수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난주에 중간중간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입니다.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이 맞는데 지수가 보면 2월 달부터 이제 크게 흔들릴 때마다 이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지수를 지금 지켜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스닥이 고점을 뚫고 신고가 레벨로 계속 가는 걸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가려면 무조건 바이오인데 사실 바이오 움직임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같은 일라이릴리 그 경우도 면담 얘기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오늘 예. 관련주나 RNA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방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시그널인가요? 아니,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뭐 그 신규상 그 알지노믹스인가요? 예. 맞아요. 그런 모습이 좀 있기는 했는데 뭐 또 막판에 또 회복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고점을 치고 가는 역할은 저는 바이오가 할 걸로 보고 네. 그 전에 변동성이 심할 때 이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역할 거기에서 역할은 소부장이 1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서 지금 유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이렇게 높은 하이 레벨을 구가하고 있으면 네. 2차 전지가 여기서 또 치고 갈 개연성도 오.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일단은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중에 뭐가 안 치고 가면 못 갑니다. 오늘 시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제가 아침부터 반도체 가나 봤는데 네. 안 가더라고요. 그나마 오히려 2차 전지 바이오가 조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 이제 우열은 뭐 매일매일 다르겠지만 각자 역할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그냥 다 현금화한 다음에 좀 시장 좀 괜찮아지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주식 안 그거-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 게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타코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면 트럼프가 하는 전쟁이에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교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데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감히 여기서 예측. 한쪽으로 포지션을 열어놓는다고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올라갈 때도 제가 볼 때는 따라붙기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 리스크가 끝나서 올라갈 땐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주식을 다 팔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반등하면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변동성에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해보고 싶어서 네. 일 뿐인 거고 변동성에서 그냥 심플하게는 레버리지만 안 쓰시면 돼요. 레버리지를 안 쓰면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버틸 수가 있죠. 근데 레버리지 네. 쓰면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안 쓰면
이 구간 전 잘 현명하게 아.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섹터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박재영 사장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 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반도체가 끝났다가 아니라 정말 그 주도했던 막 그 친구들만 가는 장이 아니라 뭔가 이제 섹터라든지 이런 좀 분산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반등했을 때 정말 쫓아가지도 못하게 반등에 나오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의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바뀐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코스닥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세 개뿐이 없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맞습니다. 지금 시총 1, 2위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2, 3위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소부장들이 이제 깔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소부장 올라오고 패시브 자금이 뭐 시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됐을 때 2차 전지가 정말 안 갈까? 2차 전지는 실적도 없고 지금 전망도 안 좋은데 지금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매니저들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들은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대통령도 집 팔아서 지금 뭐 코스닥 ETF, 네. 150 ETF를 산다 그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어요. 코스닥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들은 코스닥을 사지 않거든요.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가 없어요. 뭐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적자 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요? 네. 알테오젠은 뭐 실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삼천당 제약이나 몇몇 바이오들은 아직 적자인데 이거 미래 가능성만 보고 매니저가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소부장뿐이 없다. 그런 생각에서 시총에서 밀려 있는 소부장을 산다?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성적으로는 저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비중을 좀 네. 한다 그러면 코스닥 소부장을 사야지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동은 수급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패시브 자금이니까. 패시브 자금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총대로 들어가는 거죠. 코스닥 150 ETF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 시총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액티브 ETF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수급을 어떤 걸 따라가느냐, 그것도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제 종목에 네, 그쵸, 포인트를 두고. 그렇죠. 그쪽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매니저가 생각했을 때 이 섹터에서 좀 좋은 거를 비중을 네. 늘리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의 뭐 코스닥 150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ETF 수급을 압도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시장 대응하기에는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요. 저도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2차 전지가 비중이 가장 많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패시브를 감안을 했을 땐 결국엔 그 시총 상위에 있는 비중이 큰 2차 전지, 바이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밸류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 중심으로가 조금 더 눈이 가지만 머리로는 사실 소보자. 하지만 수급을 머리로는- 조금 더 네. 지켜보자. 그런데 지금 보면 소부장들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비싸졌어요. 이경환 대표님 머리인가요? 소보자. 저는 그 니노공업이나 최근에 PSK 홀딩스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 보면 제일 세거든요. 저희 근데 신고가. 머리보다 조금 더 마음, 예, 마음이시죠. 분석적으로도 네, 어차피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쪽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나 이제 이런. 예,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봤을 거죠. 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기관들이 짜잘하고 못 살 거 아니에요, 적어도. 네네. 3조 원, 4조 원 이상 되는 것도 위주로 좀 살려고 할 것이고. 네. 근데 굉장히 그런 종목이 많다라는 게 코스닥은 또 아주 재미난 스토리거든요. 원익 IPS도 그렇고 뭐 다 대부분 시가총액이 다 네네. 돼요. 2조 원, 3조 원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쪽이 다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지수 장세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150 안에 있는 반도체 위주로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이 안 가면 안 사면 돼요. 내가 못 사겠는데 어떻게 그걸 사? 네네. 너무 비싸 내가 봐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을 사세요. 그러면 다 기회가 올 겁니다. 네.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야. 충분히 저도 이
이 대한민국 이상한 그 코스닥의 이 구조 네. 너무나 2차 전지랑 바이오에만 시가총액에다 형성되어 있는 이 구조가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납득은 언젠간 가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반도체만 가면 반도체 좋죠. 아니 좋은데 그것도 가겠죠. 아니 다른 예. 친구들 가야죠. 반도체만 가는 시장은 코스닥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이건 장담해요. 그럼요, 간다고 그럼요. 하고. 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손이 가는 거 보자. 손이 안 가면 안 사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한 게 리스크가 걱정이 될 때는 무조건 소부장이 1번이에요. 지금은 그거는 맞는데 치고 갈 때는 저는 다른 섹터가 치고 갈 거라고 보는 거고. 치고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러면? 2차 전지 바이오 중에서요? 예. 그거는 바이오고요. 바이오. 예. 바이오 참 좋아요. 예. 바이오의 시간을 다들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 그러면 사실 이번에 뭐 일라일이라도 딱 그 관련했던 종목들, 선방했던 종목들 오늘 좀 그랬던 종목들 눈여겨봐도 돼요? 아니면 꼭 오늘의 신호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꼭 그 일라일이 그 정책 이슈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조금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4월달에 이제 AACR 학회도 핫트랙, 있고요. 네. 사실 종목이 많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ADC 하면 리가켄바이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상장한 에임드바이오도 ADC 강자고 또 ADC의 차세대 버전인 DAC 강자 오름테라피틱 다 지금 흐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바이오는. 네. 그래서 바이오가 치고 갈 거예요. 아마 지수가 그 정말 강하게 치고 갈 때는. 네. 그래서 이쪽을 꼭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쭤봐도 돼요? 사실 지금 유가가 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가 관련해서 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뭐 석유 뭐 이런 종목들 말고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레벨 자체가 올라간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우려가 컸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섹터별로 좀 영향을 받는 쪽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또 신재생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가가 뭔가 힌트가 되는 섹터는 볼 필요는 없나요? 아니요, 그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뭐 근데 보세요? 이제 에너지 관련은 원래 AI 밸류 체인으로 우리가 보던 것들이잖아요. 원전도 그렇고, 전력? 예, 그 에너지 원과 네네.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겠죠. 이번에 네. 유가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또 자립도라든지, 뭐 정부에서도 그런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페로브스카이트 이슈도 있었고, 또 태양광도 종목 얘기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SK 이터닉스요. 네. SK 이터닉스는 아직도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 급락장에서도 여전히 좀 좋은 위치에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 잠깐 ETF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액티브 ETF는 꼭 150 종목을 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힌트가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종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홈페이지 각 그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섹터가 뭐냐면 네. ESS를 아예 언급을 하고 있고 네. 로봇 부품을 언급하고 있고 우주항공 쪽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이렇게 다섯 가지 섹터를 주요 섹터로 언급을 하거든요. 네. 당연히 ESS 같은 경우도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쪽 에너지와 관련된 쪽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편입되는 그 섹터의 주요 종목들도 계속 주목할 만하고 무엇보다 코스닥에 가려면 2차 전지와 바이오, 특히 바이오 학회가 또 많은 만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또 섹터별로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 조금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할까요? 애프터마켓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쭉 뒷담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미국 CPI 또 오라클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 불안 요인들이 계속 산재해 있습니다. 박재우 사장님, 이번 주 더 변동성 키우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동시만길도 있고. 네. 예. 뭐 만기일 수급이야 뭐 앞에도 짚어주셨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뭐 더 팔면서 시장을 박살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CPI는 이제 금리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용이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70년대 제외하고 제가 증권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BDC 문제가 좀 크죠. 그 BDC 문제가 저는 회색 코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에서 위험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 저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개와 산책을 하는 그 코스톨리안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가 너무 멀리 갔다가 네. 지금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기본을 잘 지켰는지 한번 뭐 개 목줄이 이제 안 끊어진 튼튼한 줄이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을 할 것이다. 마음 편하게 조금 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 이경락 대표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24시 네. 클럽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드릴 겁니다. 잠시 후 8시에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10시에 또 박우신 대표님도 쭉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주식 매수자도 오늘 세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